네, 이번엔 투자 뉴스 꼼꼼하게 확인해보면서 전략과 종목 챙겨가보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효민 팀장과 함께 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 뉴스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영세한 국내 중소팹리스 업체 키우기에 나섭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사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5,851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그룹이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750억 원 규모의 무보증 3호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영구전환사채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무기 구매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폴란드 육군 공군 평가단이 극비리 방안에 국내 방위산 업체들을 비롯 군 당국과 두루 접촉하고 대량 무기 구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미국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피하 주상형 자가면역 치료제로 개발 중인 바토클리맙을 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국 반도체의 아픈 손가락, 팹리스 반도체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메모리 최강자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 바로 팹리스죠.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는 곧 국가 안보라고 강조를 하면서 정부는 삼성과 손을 잡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삼성전자와 손잡고 영세 국내 중소팹리스 기업이죠. 이제 키우기에 나선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어저께 전일 장마감 후에 삼성생명이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1,272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팹리스 관련 얘기 한번 해보면요. 9일 어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이영 중기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만나서 팹리스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일단 팹리스 업체 공모를 받고요. 다음 달 사전 평가를 하고 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서 최종 선정된 업체의 시제품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 중기부는 실무 운영 과정 전반 그리고 이제 후속 지원을 맡기로 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팹리스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팹리스로 유명한 기업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보통 설계를 하고 이제 설계도를 이제 생산하는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기업에 넘기는 방식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LX세미콘 같은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규모인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 개발 비용이 사실 너무 크고 이제 안정적인 판로 확보도 좀 어려워서 갈수록 이제 수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실제 지난 2009년도에는 한 200개 정도 수준이었던 업체, 국내 팹리스 업체가 작년에 150개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설계를 따오는 것보다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나오면은 더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도 같은 경우는 지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짧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내 기업 안에서 세계 50대 팹리스에 속하는 기업은 지금 LX세미콘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곳을 주목해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맞습니다. 일단 LX세미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팹리스 관련된 쪽으로는 그래도 가장 대장주가 아닐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좀 약간 이제 반도체보다 약간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좀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DDI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관련된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데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타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인수전을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엔 텔레칩스를 지분을 좀 인수를 좀 계약을 했고 또 이제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전에도 뛰어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상당히 다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이제 호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탑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약간 좀 중소업체긴 합니다만 어부버 반도체 또한 지금 이제 팹리스 쪽에 대해 어떻게 보면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가전이나 자동차에 좀 들어가는 MCU 칩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좀 가전에서 좀 매출의 대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차량용 급속 충전 MCU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량 사업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난해 이제 윈팩과 지금 인수를 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도 좀 분명히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살짝 좀 이제 인수 과정에서의 어떤 비용 처리로 인해서 좀 매출이나 이런 부분 좀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팹리스 좀 중소형 업체 중에서 한번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다시금 꿈틀댄다. 조선주 뉴스 한번 확인해보죠. 수주 소식 연이어 들려오고 있고 후판 가격도 인상이 됐고 대우조선해양이 추가적인 수주 공시를 내놨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라고 불리죠. 이제 안젤리쿠시스죠. 안젤리쿠시스 그 회사의 산하에 마란가스사로부터 LNG선 2척을 5,851억에 수주했다라는 그런 공시를 냈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4년 만에 이제 세계 최대 선박 해양 박람회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 포시도니아 여기서 이제 수주를 따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돼서 2026년도 상반기에 이제 선주 측에 인조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한 LNG 운반선은 이제 17만 4천 입방미터죠. 이제 세제곱미터라고 하는데 대형 LNG 운반선으로 그 대우조선해양이 자랑하는 고압 이중 연료 추진 엔진 그리고 고도화된 제액화 설비가 이번에 탑재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수주를 따온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1994년도 이후에 대우조선해양에만 118척의 선박을 발주를 했고요. 작년 11월 이후에만 8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해서 두 기업 간의 관계는 공고한 파트너 관계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까지 대우조선해양은 LNG 운반선을 18척, 그리고 컨테이너석을 6척, 해양 플랜트가 1개였죠. 그리고 청정 장비 1척 등 총 26건에 59만 3천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7조 5천억 정도 달성을 했고요. 올해 목표가 이제 87억 정도 나오니까 꽤나 많이 달성한 것으로 이제 참고가 된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카타르발 23조 원 수주 받았음에도 후판 가격이 인상되면서 1, 2분기는 이윤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후판 가격 협상이 잘 되면서 3분기부터 실적 괜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가 측면에서는 대형주도 좋지만 기자재 쪽도 한번 같이 지켜볼까요? 예, 일단은 오늘 좀 기자재 관련돼서 좀 이제 대장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좀 HSD 엔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위의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 평균 20% 정도 좀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좀 수주를 받으면 7에서 80% 정도가 지금 엔진 수주를 받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낙수 효과가 확실히 좀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금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좀 한꺼번에 좀 실시를 하면서 주가가 좀 과대하게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에서 유상증자가 한 9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의 4분의 1 정도가 나온 상황이죠. 다만 그런 부분에서 한 10% 정도 하락은 제가 볼 때는 좀 리즈너블하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유상증자의 목적이 신규 설비 투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유상증자를 받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한국카본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 대체할 만한 종목이 이제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본행제 시장에서 지금 한국카본과 지금 양분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이제 3년치 일가면 약 1조 원의 규모의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고 설비 가동률도 100% 정도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이 성장성이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카타르발 LNG 운반선이 본격화되면서 더욱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두 종목에 대한 부분들 지금 한국카본이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같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재 쪽에서 또 두 종목 픽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산그룹 소식 확인해 봅니다. 연료전지 안에서도요, 발전용, 가정용, 그리고 건물용 사업부가 나눠져 있는데 이 가정용 사업부를 따로 떼어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산그룹이 올해 M&A에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 올해만 4번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 수소 연료 전지 사업부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최근 두산그룹은 반도체 그리고 이제 수소 모빌리티용 연료 전지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두산은 최근에 이제 한 외국계 자문사를 통해서 이제 건물 주택용 수소 연료 사업 전 매각을 이제 위한 어떤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본격 입찰 전에 이제 후보자들의 인수 의향을 좀 파악하고 있는 초반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 대상으로 지목된 두산의 퓨어셀 파워 BU 같은 경우는 주택 건설용으로 쓰이는 전지 개발을 하는 기업이고요. 2014년도에 두산그룹이 아마 2001년도에 이제 퓨어셀 파워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01년도 설립된 이 기업을 2014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한 400억 정도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매출이 170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37억 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그 사업부 지금 최근에는 한 300억을 매출이 넘긴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8년 만에 한 80% 정도가 상승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선택과 집중이 앞으로 이제 두산그룹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지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신재생 에너지 움직인다 하면 원전 중심으로 태양광, 그다음 풍력이었거든요. 수소 관련주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수소 관련된 좀 법안에 관련된 통과가 있었죠. 특히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좀 의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만간 이제 수소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개정 수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청정 수소 중심의 지금 생산, 유통, 활용에 대한 전주기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수소 경제에 좀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두산그룹이 좀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수소 관련된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회사죠. 지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개정 수소법에 있는 청정 수소 관련된 부분에 좀 상당히 집중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정 산업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과 지금 MOU를 맺고 지금 이제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연료전지 실증 사업에도 좀 참여를 하면서 지금 삼성물산 건설 부분과 지금 해외에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끝났죠. 지금 범한 퓨얼셀 관련돼서 지금 공모주 청약이 좀 끝났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금 17일 날 지금 입성할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기관 투자 수요 측에서 751대 1을 좀 경쟁력을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소 경제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좀 혜성처럼 등장하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수소 경제는 한번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요. 폴란드 정부의 한국 무기 구매 속도전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원전이죠.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한국을 방문하더니 한국산 무기 구입에 관심을 보였던 폴란드가 또 극비로 방한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관련해서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폴란드에서 극비로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이제 군 당국을 접촉하고 대량 무기 구입을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방안에는 그 무기 구매 자금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걸 담당할 폴란드의 경제개발은행 멤버들까지 같이 포함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지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6일 입국 이후에 이날까지 일정을 소화하면서 일부 무기 구매 계약 협의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하나디펜스나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카이 그리고 LIG 넥스원이죠.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기업인데 이런 기업도 다 방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공군 평가당 같은 경우는 하나시스템 용인연구소를 방문했고 그 뭐 다기능 레이더 역량에 대한 설명을 받았고요. 카이도 방문해서 FA50 수출 계약 협상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을 좀 분석해보고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대로템 측이 사실 뭐 확정 아니다, K2 전차 계약 확정 아니다라는 입장 밝혔음에도 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확정이 아닌 부분이고 또 한 달 내에 지금 공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좀 실적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9분기 연속으로 흑자 기조를 좀 유지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집트 235선 전동차, 뭐 코레일 전동차 같은 어떤 이제 좀 대형 수주를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성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목표가가 조금은 이제 올라가는 좀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신고가를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로템이라든지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도 지금 UAM에 관련돼서 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후발주를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발주자 방산주는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략 좀 오늘 중요해 보입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선영 대표님 간밤 뉴욕 증시 급락했습니다. 네, 오늘 장 맞습니다. 어떻게 전략 챙겨갈까요? 일단 어제 급락한 이유는 유럽 중앙은행도 이제 기축을 하겠다 그런 얘기에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저께 우리나라 예상대로 그 쿼드러플 이치는 좀 조용히 지났습니다.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있는데 CPI에서 지금 예상치보다 좀 잘만 나와주면은 이제 좀 긴축되는 느낌으로 위축되는 느낌으로 좀 감아주면은 그래도 시장을 좀 도와줄 것 같은데 일단 CPI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여민 팀장님의 전략도 들어볼까요?
일단 뭐 변동성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좀 만기일 특히 이제 동시호가 10분을 남겨놓고 어떤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기관이 좀 받아내면서 어쨌든 좀 광부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적으로 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지수에 대한 부분은 뭐 어느 정도 계속 보합권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뭐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장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실적주에 대한 부분 관심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 중심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두 분의 변동성은 좀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은 공통점이었습니다. 금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